안녕하십니까. 투익컨설팅 김인현 대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디지털의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탈바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을 보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고민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디지털 경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이고, 모바일 폰 사용자, 인터넷 사용자가 각각 60%를 넘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는 디지털 경제를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발명의 어머니가 필요라고 배웠습니다.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는 게으름이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이미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발명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게으를 수 있도록 또 발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발명에 의해서 사용자 경험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는 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기술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발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셜 기술, 클라우드, 애널리틱, AI 등등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술과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다.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요. 위키피디아는 디지털 컴퓨팅 테크놀로지에 근거한 경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IMF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활동들 그리고 테크 타겟은 월드와이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면서 알려진 토마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아톰이 아니라 비트로 처리하는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디지털 경제는 테크놀로지, 데이터, 네트워크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이 말은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발명한 마크 앤더슨 씨가 2010년 무렵에 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는 표현을 패러디해서 API가 소프트 잡아먹고 있다. AI가 소프트를 잡아먹고 있다. 데이터가 소프트를 잡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연이어서 등장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상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API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더 강화되고 있다. 다시 보면 API, AI, 데이터 전부 IT 쪽입니다. 이 IT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있습니다. GE의 회장이었던 제프 인메이트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더스트리얼 컴퍼니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포메이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IT 기술에 의해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점점 더 빠르게 우리 주위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의 구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원주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원주민이 경제활동의 메인 커스터머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메인 커스터머인 디지털 원주민은 구매 활동을 할 때 검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고 합리적인 고객경험을 추구합니다. 디지털 원주민의 특징은 나이 많은 세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나이 많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기법들 또는 우리 마케팅, 이벤트, 마케팅 캠페인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의 경제에 익숙한 그런 세대가 아니라 디지털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에 맞는 그런 접근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디지털 경제를 점점 더 촉진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디지털 경제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현상은 산업 파괴가 일어난다. 새로 등장한 디지털 기업이 기존 기업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익스피디아나 넷플릭스, 아이튠즈 이런 기업들은 전부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강자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나서 10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기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의 44%가 디지털 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조사해보면 넷플릭스가 등장하고 나서 15년 뒤에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기존 산업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블록버스터가 망했습니다. 아이패드가 등장하고 15년 뒤에 뉴스 컨텐츠의 강자였던 뉴스위크가 일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위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면 새롭게 등장한 뉴커머 디지털 기업이 기존 올드 패션 기업들을 제치고 산업의 왕자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산업 간 경계가 애매해진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제에서는 어떤 산업이 결정은 그 산업이 다루고 있는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에 따라서 구분되었습니다. 제조, 금융 이런 식으로.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제조업인지 금융업인지 자동차 회사가 데이터 회사인지 제조회사인지 분간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모바일폰을 팔기도 하고 금융회사가 커머스 플랫폼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빅테크가 금융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산업 간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흐려지고 이 산업들이 어떻게 분리되냐면 데이터 밸류체인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데이터 생산기업이냐, 유통기업이냐, 활용기업이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산업의 분류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사이버 세상과 피지컬 세상, 실제 현실 세계와 바이오로지컬 세상이 점점 더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바이오로지컬하게 살아있어도 사이버 공간에 사라지면 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공장에 재고가 충분히 있어도 사이버 공간, 즉 재고 DB에 재고가 없다고 기록되면 재고가 없는 것처럼 기업 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이버와 피지컬과 바이오로지컬이 서로 뒤섞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빅 블러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창출 활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전통적 경제에서는 제조의 생산성, 물류의 효율성이 기업의 가치를 좌우했다고 한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개념, 연구개발이나 고객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발견, 그리고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조와 물류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업 활동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손으로 그려보면 사람의 웃는 입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에이스 컴퓨터의 스탄 씨는 이거를 스마일 커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또 하나의 현상은 권력과 부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경제에서는 소수 엘리트로 더 많은 부가 집약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바탕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었고, 이때 적용했던 테크놀로지는 기업을 위한 또는 조직을 위한, 기관을 위한 그런 테크놀로지, 서버, 또 전산실, 데이터 센터 이런 기술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을 위한, 일반인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를 People for Technology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 중심의 기술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바탕업에서 엘리트 층으로, 상위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부도 같은 방 이동하게 되면서 전통적 경제에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는 현상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피라미드가 역전되었다고 해서 빅 플립이라고도 부르고, 플립드 이코노미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사람 중심의 테크놀로지로서 대표적인 것이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잘 다뤄야 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OECD에 보면요, IT 기술자의 5.5%는 남자인데 비해서 여자는 1.4%, 약 5배, 4배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90%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은 20%에 불과하다. 나이가 비교적 어린 세대는 스마트폰, 모바일을 쓰는 사람이 97%이지만 노년층은 63%만 쓴다. 이런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하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또는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를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부르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으로서 디지털 인클루전, 디지털 포용을 통해서 소외계층도 디지털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정책, 그런 기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연결 경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디지털 경제에서는 연결입니다. 나는 연결된다, 고로 존재한다. 연결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사이버 월드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동시에 여러 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상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심지어는 자연 현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쉽고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때문에 그렇죠. 기술 때문에, 또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쉽게 되어 있고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 힘이 크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힘이 커진다는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구매자가 많이 모여 있으면 구매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구매자들의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판매자에게 좋은 일입니다. 판매자들이 구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동일 네트워크 효과, 부차적 효과로 부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스스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스스로 어떤 피지컬 에셋을 보유하지 않고도, 재고가 없이도, 또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도 구매자 네트워크와 판매자 네트워크를 매칭시킴으로 인해서 구매자로부터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자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 중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로 되어 있고, 기존 기업들도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응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을 지배하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발전에 따라서 경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 기업에 속하기보다는 플랫폼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플랫폼의 용역 이용자가 필요할 때만 일하는 그런 형태의 예를 들면 임시 계약자, 임시 직원 형태의 그런 용역 제공자 형태로 일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긱 워커라고 부르고 긱 워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경제를 긱 이코노미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구매해서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이용하게 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형태의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공유경제, 쉐어드 에코노미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운데 있는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P2P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연결 경제인데요. 연결 경제에서 기업이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되건 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만든 플랫폼에 참여자 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얼마나 많이 외부의 기업, 또 외부의 개인, 또 외부의 조직과 연결하느냐입니다. 연결 많이 된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연결 많이 된 기업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픈 API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오픈이 붙은 거는 API를 기업 내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누구나 다 조건만 맞으면 연결을 할 수 있다. 뜻에서 오픈 API라고 부릅니다. AP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상징한 말은 API 에코노미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터랙션은 API 연결로 이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영업사원이 고객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속한 다음에 고객이 되는 그런 경제를 의미합니다. API는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디지털 접착제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API는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간 열쇠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의 서드파티와 얼마나 많이 협업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연결 경제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은 오픈 API 인프라, 오픈 API 서비스 체계 등을 갖추어서 협업을 잘하는 것이 이런 연결 경제를 잘 대응하는 방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 경제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다른 말로 디지털 경제는 바로 데이터 경제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데이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Computing Analytics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토마스 데븐포트 교수가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장래에 빅데이터를 갖게 된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즉 모든 기업의 그 경영활동, 생산활동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데이터 아닌 것 같지만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기업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데이터 기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뜻은 약간 다릅니다.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높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카드 회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고객의 여신한도를 다르게 주어서 회사의 건전성, 수익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 회사가 카드 거래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거래해서 매출 창출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컨설팅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카드 비즈니스가 아니라 데이터가 주된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존재한 기업들은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로서 기회도 있고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기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둘을 같이 할 것인가라는 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교역량은 2014년 기준 10년 동안 45배가 늘었습니다. 실물 거래는 매년 2%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경제 활동이 피지컬 프로덕트에 좌우되기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 물동량에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보호주의, 과거에 중상주의 시대에 무역 보호주의가 있었다면 지금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등장해서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데이터 경제에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위에 있느냐? 과거 우리는 우리 조상들 좀 원망했습니다. 왜 땅을 잡을 때 원유가 나지 않는 곳에 잡아서 우리 후손들이 좀 어렵게 살았을까 이런 뜻일 텐데요.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HBR에서 하버드 리뷰에서 2020년 1월달에 발표한 아티클에서는 GDP라는 단어로 그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GDP는 Gross Data Product, 어떤 나라가 데이터 프로덕트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뜻이고, GDP가 큰 나라가 데이터 경제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GDP는 네 가지 지표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생산, 데이터 볼륨, 그리고 데이터 사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를 많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내에 여러 조직이나 개인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오픈니스이겠고요. 네 번째는 복잡성인데 그 데이터가 그 나라에 사용될 때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되느냐, 데이터 얼마나 복잡하게 사용되느냐, 데이터 활동들이 얼마나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느냐는 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기존 평가를 봤을 때 1등은 미국이다 라고 이제 HBR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5위입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우리는 오일이라고 하는 산업화 사회 자원이라고 하는 오일이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지만, 데이터 경제에서 대한민국은 데이터 GDP가 세계 5위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기분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기업의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되고 있고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고 또 지역 간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각종 법제도 정책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고 그걸 데이터 중심으로 기업이 발전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테마이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삼성전자는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회사다 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고, 스페인의 BBVA라고 하는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도 또는 싱가포르의 은행들도 우리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금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업의 슬로건 맨 앞에 내거는 그런 현상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 경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데이터 비즈니스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바꾸는 정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현재 하고 있는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전략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산과 유통과 활용이 조직 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춰야 되고,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문해를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개발,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 기업의 또 기관의 프로세스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보관과 관리와 활용과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데이터 플랫폼 7가지 구성 요소가 동시에 갖춰져야 데이터 비즈니스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7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 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정책이 무엇이냐, 데이터와 관련된 회사의 역할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겠느냐, 그리고 데이터의 자산으로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정,
같은 것을 갖춰야 되고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또 교육을 받은 일반 직원들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환경, 데이터 포털 같은 거 아니면 데이터를 개인 용도에 따라서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어떤 툴들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 데이터는 어느 특정 그 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경들까지 감안해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디지털 경제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 이꼴 데이터 경제이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둔다. 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비즈니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데이터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리터러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gile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민한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산업화사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기술이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빠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는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뜻일 텐데요. 빠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빠르다는 것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기업은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주문 생산이었죠. 주문을 받은 다음에 생산하는 거죠. 지금은 주문하기 전에 또는 생산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재고와 물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4시간 내 배송을 할 수가 없죠. 24시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주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객 주문을 예상해서 미리 물류를 창고에 예상되는 재고를 확보해 놓아야만 고객 주문이 왔을 때 빠르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고객이 새로운 서비스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출시한 다음에 요구가 없어도 출시한 다음에 그 서비스가 과연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키는, 진화시키는 또는 서비스를 때로는 드랍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요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고객의 니즈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한 빠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좀 더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인데 기술 발전이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이 기업과 개인의 퍼진 속도, 기술 확산의 속도가 이 기간이 막대기의 높이인데요. 이것이 급속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6개월 내에 보급된다. 6개월 내에 많은 사용자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도표에 맨 위에 있는 것이 기술 발전 속도인데 기업이 또 기관이 기술을 도입한 속도는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용 속도가 좀 늦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기업과 늦게 도입하는 기업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기업은 똑같은 서비스를 더 싸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술 도입에 느린 기업은 기술 도입 빠른 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 부채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기업은 고객을 더 빨리 만족시킬 수가 있고 고객 이탈이 작지만 기업이 기술 도입에 늦게 되면 더 많은 고객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술 부채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술 부채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해서 기술 발전 속도와 적용 속도의 갭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애자일이 추구하는 거라고, 애자일이 비즈니스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두 가지죠. 첫째는 새롭게 발전한 기술이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술 도입을 시도해야만 된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시장이 요구가 없어도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과 서비스 두 가지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먹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없더라도 뭔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실패를 허용해야 된다. 또는 실패를 장려해야 된다. 또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실패로부터 우리의 미래 방향을 우리가 미래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기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조직 전체의 실패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를 그런 환경에 실패를 허용하고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비즈니스를 애자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중요한 KPI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중요한 지표, 첫 번째 지표는 얼마나 빨리 시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론칭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시도할 수 있느냐.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 론칭하는데 전세 시스템을 전부 다 고쳐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서비스 론칭하는데 한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론칭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도를 빨리 자주 하는 거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이러한 시도로부터 고객 경험이 좋아지고 있는가? 시도를 통해서 경험이 좋아져야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시도를 했는데 시도가 고객 경험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냥 실패일 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표는 고객 경험이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우리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그려보면 첫째,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비스를 기획해야 된다라는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는 보통 디자인 띵킹으로 접근합니다. 디자인 띵킹으로 모여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퍼스널 결정하고 퍼스널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솔루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렇게 개념을 만들어진 서비스 개념은 가장 빨리 실제 시장에 던져질 수 있도록 개발돼야 되는데 그건 애자일 프로세스 또는 애자일 조직을 통해서 그러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론칭이 되고 나면 이 서비스의 결과로서 생긴 고객의 반응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분석을 디지털 마케팅 또는 그로스 해킹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다음에 그 교훈이 고객 경험으로 이어져서 고객 경험을 더 낫게 하고,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교훈이 그 고객 경험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 띵킹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애자일 비즈니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애자일이었고요. 애자일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것은 시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시도를 많이 시도하고 시도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고객 경험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활동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야 된다. 그 모습이 애자일 비즈니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요. 데이터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 거의 같은 뜻일 텐데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디지털의 첫 번째 현상은 모든 것이 연결된다. 초연결이죠. 초연결되다 보니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관건은 플랫폼 기업이 되거나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또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을 잘해야 된다. 외부와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오픈 API를 해야 된다. 오픈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현상을 잘 대응할 수 있고 API를 통해서
우리의 그 상류 또 하류의 그 다양한 고객과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는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초기록의 시대인데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가 이기해주는 가치를 활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더 잘하도록, 기존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초기록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진출하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되거나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데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나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되기 위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분야는 데이터는 그냥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죠. 데이터로부터 이런 모습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읽어주는 어떤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애널리틱스입니다. 애널리틱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애널리틱스 갖고 있는 조직이 이런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로 성공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기록된다. 초기록에 대한 대응은 애널리틱스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도 빠르게, 그것도 서로 융합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초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초스피드한 시대에 맞춰서 기업도 애자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 대응은 애자일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디자인 띵킹과 애자일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과 고객 경험과 네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외우기 쉽게 한다면 디지털 경제는 3초다. 초연결, 초기록, 초스피드. 3초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는 3A다, 3A다. 오픈 API, 애널리틱스, 애자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코멘트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